자, 여러분, 법과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개인,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4050 부모님들께 내 아이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얼마 저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공감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들도 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됐던 건 저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지만 꽤 한참 동안을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어요.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어차피 내가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런 관심을 가져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을,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저에게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고 있는 분들 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면 좌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 다시 한번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좌편향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 크게 두 부류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민주당 권리당원, 민주당 지지자 뭐 등등 다 좋습니다. 어쨌건 왼편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벌어본 좌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본 좌파들의 속성은요, 말과 행동에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말로는 뭔가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실에 뭘 기여하나 보면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누군가 노력해서 나 대신 뭔가를 좀 해서 공짜로 좀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거지 근성, 거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이고 되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말보다 중요한 건 현재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모순 없이 좌파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부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본주의 혜택은 한껏 누렸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말과 행동의 모순인 거죠. 자기는 자본주의 혜택을 잔뜩 누렸는데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과 다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 그래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소위 강남 좌파라고 하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조금 어떤 우월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고 그 사람들의 좀 공통적인 속성을 보자면 본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그렇게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지금 전 국민이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내 경제를 무너뜨렸어. 근데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지지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비상계엄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점점 더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현재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범죄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뭔가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 시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좌편향, 좌파 사람들이요, 귀틀막입니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보면 사실 본인들은 굉장히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쇠뇌에 쩔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냐면요, 저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을 탈당했고 이제 그들과 제가 거리를 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의 그 정가 사범 이재명이라는 말을 최근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파적인 사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저거는 제가 잘못한 거다라는 게 확고한 믿음이 있고, 우리 편의 사람들이 뭔가 유죄를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건 뭔가 그들은 뭔가 끊임없이 음모론을 만들고 그 음모론을 종교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정치라는 건 사실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누가 절대 이성으로 설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종교, 이 정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위험하냐면, 이렇게 정말 내가 자신이 있다면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쇠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편의 말은 들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어떤 지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이비 종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 지지를 갖고 있는 거 사이비 종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곳이 다단계예요. 여러분이 나는 아닌데 저 여자가 말하는 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는 그런 조직들에서 어떻게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어떻게 그들의 심리를 조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쇠뇌에 가깝게 맹목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조카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조카가 제가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고 이 좌파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큰 이모는 돈도 벌어봤고 그리고 사업도 해본 사람인데 뭘 믿고 좌파였어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저 역시도 돈은 벌고 있지만 나는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나는 조금 더 지금보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나는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이 도덕적인 우월감을 저 역시도 사실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 어떻게 보면 허영심인 거죠. 나는 저들과 달라. 이 도덕적 우월감, 허영심. 좌파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인간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또 뭘 잘하냐면 감정선을 잘 건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선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하는 역할이, 인간은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성적이잖아요. 이건 이미 과학으로 충분히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그들을 건드려서 선동을 해버리면 그들은, 감정으로 선동된 사람들은 절대 쉽게 이성으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정말 잘하는 거고, 저 역시도 그 시기에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제 믿음을 유지했던 거죠.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좌파 중에 두 부류, 돈을 못 벌어본 좌파와 돈을 좀 벌어봤지만 자기가 뭔가 남들과 다르고 싶은 이 우월감을 갖는 이 사람들, 사실은 저 역시도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좌파에서는 마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탐욕적이고 사회 악이고 이기적인 인간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실제로 봤던 댓글인데요. 그 부자들에 대해서 뭐 증세해야 된다, 이런 내용 중에 댓글이 달렸는데, 저 사람들 돈을 뺏어서 나눠 갖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실 이상적이죠.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근데 이 기계적인 평등이라는 게 도입되는 순간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면 자본주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붕괴시키는 거죠. 자본주의의 장점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충분히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얼마든지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성공과 내가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걸 기계적인 평등으로 맞춰버린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북한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좌파들은 마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돈 버는 사람들을 도둑놈, 사기꾼, 이 나쁜 놈, 사회 악으로 이게 사실은 묘사한다는 거. 근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 사회에 하는 기여가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하고요. 또 그리고 누군가의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니까 세상이 더 잘 돌아가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좌파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 돈 버는 사람들을, 이 원리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을 마치 나쁜 어떤 사회 악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 이거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또 그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순돼요. 이런 거예요. 삼성은 싫지만 삼성에 취직은 하고 싶어. 아니면
삼성은 재수없지만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은 벌고 싶어.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내가 무언가에서 혜택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나를 돈 벌게 하는 사람을 내가 지지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순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거. 자, 부모님들은요,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뭐 광화문도 갔다 왔고 공수처도 갔다 왔고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중앙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여기도 이제 다녀왔는데 많은 연령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능하면 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좀 제가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10대 청소년들이 나와서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2명의 친구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끝나고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제가 또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딱 봐도 평생 공부를 정말 이 공부만 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래요. 근데 이 최근에 일어났던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계기로 이 친구의 진로가 바뀌었대요. 자기 원래는 그런 진로가 아니었는데 경호라는 것에 어떤 중요성, 경호 업무의 중요성, 대통령 경호팀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경호라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구석에 앉아서 우리가 문제점만 들여다보고 문제만 판다고 뭔가 그걸로 인생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내가 정말 이 일에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 업으로 삼았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 쓸모 있는 기능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내가 관심이 있지 않지만 단지 내 점수가 여기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거죠. 학과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흥미가 있을지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친구가 찍은 이 하나의 점이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인생에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가 스스로 참여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내 삶을 깊이 성찰하는 이 기회를 가졌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이 친구의 어떤 삶을 굉장히 사실 저는 성숙하게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 직접 뛰어나가서 참여했던 이 경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아이와 책과 문제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아이는 사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 한 명이 다음날 제가 또 만났어요. 공수처 앞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다시 만나서 반가워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본인이 직접 피켓을 들고 왔더라고요. 피켓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정가사범의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국민의 참정권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 있잖아요. 우리는 언론, 자유, 발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문제집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단지 내가 책과 어떤 학습으로만 뭔가 지식을 습득한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을 10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의 가방끈과 아이들의 소득과 아이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정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을 잘 살아가나 보면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 자신만의 엘리먼트를 찾을 때 그걸 통해서 세상에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사실은 가장 어떤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가장 많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나의 업으로 삼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가르치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면 내가 말로 가르치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과 20년을 함께 했고요. 학원을 10년 운영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클레임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고 엄마는 맨날 휴대폰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는 공부하라고 하고 엄마는 맨날 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주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부모님 말 듣는 대로가 아니라 보는 대로 자란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무언가 행동을 보여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타인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뭔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이런 태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아이들한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요즘에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4학년에 한번 사춘기가 오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사춘기가 한번 옵니다. 조금 좋은 뉴스는요. 중학교 사춘기는 요즘에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초등 사춘기가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아니 이놈의 자식이 어제까지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뭔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초등 사춘기는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은데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당황스럽죠. 그래서 부모님의 설득이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자, 리더십. 누군가 이끄는 거. 내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따라오고 행동하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리더십이거든요. 5가지 이런 리더십의 어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그냥 뇌를 찍는 거예요. 엄마니까 내 말 들어, 아빠니까 내 말 들어. 근데 이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이들 사춘기가 닥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말을 들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주도적인 사고, 능동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사춘기가 되면 더 이상 권위를 내리찍는 게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차라리 2단계가 관계 리더십이거든요. 차라리 사이가 좋아.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말이 듣기 싫은데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나를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지만 나를 인간적으로 엄마도 인정해주니까 엄마의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관계 리더십이 2단계고요. 3단계는 어떤 성과 리더십이에요. 성과 리더십이라는 건 엄마 아빠가 사회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말 듣기 싫고 뭔가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만든 성공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도 내 자신의 분야에서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그래,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리스펙하지.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기의 어떤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2단계가 3단계 성공 리더십이고 4단계부터가 사실은 어려워요. 4단계는 인재 육성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인재를 육성하는 리더십은 단순히 내가 권위를 내리찍는 것도 안 되고요. 관계만으로 끌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부모님이 뭔가 나도 내 인생을 지금 제대로 한 번도 맥스를 못 쳐봤고 나도 내 인생에 지금 뭔가 막 하이라이트가 없어. 그런 상태로 사실은 자녀들한테 얘기해봤자 어차피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 쏟는 에너지가 아무짝에도 사실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이 개발하고 내가 성숙된 어떤 이 사회의 시민으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서 세상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쓸모있는 인간으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하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5단계 리더십은 4단계까지는 사실 다 노력으로 된다고 해요. 4단계 그룹 리더십이라는 건 나처럼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라면 4단계까지의 이 리더십까지는 사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먼저 내가 내 분야에서 뭔가 똑바로 한번 성과를 내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4050들이 왜 좌파 정권을 많이 지지할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한두 가지로 제가 이 속성을 다 정리할 수 없지만 크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4050 세대는 이 부모님들께서 청춘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많이 기여하신 덕분에 우리는 배고프고 뭔가 크게 많이 막 그렇게 많이 결핍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IMF라든지 경제적인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돈을 벌고 나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고성장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시대에 살았다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조가 처음 나타났거든요. 전교조의 영향으로 교육들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왜곡된 역사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있기까지에 많은 헌신하셨던 어떤 건국 대통령이라든지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주입받았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세대였나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 저희 때 젊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데모라든지 그런 폭력 시위에 뭔가 가담해본 아니면 그런 반국가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 이때 당시에는 그게 또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적 우월감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또 좌편향된 반국가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이제 그런 사고를 갖게 됐던 거, 이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 세대랑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러니까 60, 70, 80 이 어르신들은 나보다는 국가보다는 나보다는 가정보다는 국가보다는 세계.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우선이 아니라 me first가 아니라 나보다는 이 사회를 우선시하던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하던 분들이었는데, 뭔가 우리 세대로 넘어오면서 나와 내 가족 으로 뭔가 이 중요도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4050은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지금 바쁜 시기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한창 커나가는 시기고 부모님도 소소하게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중요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내 개인적인 여건적으로도 뭔가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여건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제 4050이 현실적으로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치고요. 자, 그리고 이거예요. 이분들은 국가가 주는 당장의 혜택이 되게 기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국민 25만 원 복지, 이 어떤 포퓰리즘 굉장히 멋지죠. 이상적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25만 원 전 국민이 다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학원을 운영하던 현직 학원장이었고요.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이 이 동네 학원에 학원비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이 추가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교육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좀 그런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25만 원 지원금으로 아이의 뭔가 이 교육 하나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이가 학원의 과목 하나를 추가한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25만 원 전 국민 포퓰리즘, 이게 만약에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하면은 이런 거죠. 25만 원을 다 받으면 그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30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 이분들의 생각은 이래요. 25만 원 당장 받으면 달콤하지만 이것보다 나는 내가 나가서 며칠 알바하면 이 돈 벌 수 있고 이 똥을 누가 치울 거냐는 거예요. 전 국민 25만 원으로 국가 부채를 늘려놓으면 이 똥은 누가 치울 거냐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게 달콤하다고 빨아들면 사실은 이가 다 썩다 못해서 잇몸까지 흔들리거든요. 근데 2040, 2030 세대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가져가야 될 문제라는 여기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반면 4050은 현재 본인하고 그렇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이런 관점도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요, 너무 매력적이고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멘토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전 국민 25만 원 뿌리는 통큰복지 진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장 좋아 보이는 이 정책이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현재 이게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면 당장 내 피부에 와닿게 뭐 이게 내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적 무관심 혹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라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부작용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켄 로빈스 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엄령 선포라는 이 상황을 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들이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들은 왜 저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어떤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8가지 능력을 제안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기심.
호기심이라는 건 관심을 갖는 거죠. 아니 왜 대통령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했지? 도대체 왜? 본인한테는 크게 이득도 없는데.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거. 그리고 창의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이쪽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반대가 되면 계속해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연 올바른 일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옳지 않다면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협동심, 동정심, 평정심.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해요. 시민의식. 시민의식이라는 건요, 저 사람의 문제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언젠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지금 이 얼마 전에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 동안 굉장히 많은 불법적인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언젠가 나도 저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어떤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방법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 타인들의 관점의 차이를 아는 거, 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이 8가지 능력, 우리가 쓸모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8가지 능력,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위기에 처하게 했는데 국민들이 나가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을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세뇌당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가 능동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리는 자유는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내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선배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피, 땀, 눈물, 누군가는 목숨까지 내걸면서 지키고 만들고, 이게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이 자유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땀 눈물, 어떤 이 목숨을 내건 이 치열한,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근데 그 얘기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60, 70, 80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뛰어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건 내 새끼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 않도록, 이 빨갱이 국가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싸우신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귀를 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전 국민들이 뛰어나가서 이 추운 한겨울 엄동소란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한 어떤 부모가 이룬 성취, 그리고 한 부모가 생각하는 사이즈, 이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어떤 성취를 자녀가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크게 되고 어떤 크게 생각하고 뭔가 사회에 어떤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짜 바람직한 헌신은 부모님이 뭔가 그런 것을 먼저 발자취를 남겨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용기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어떤 이런 상황에 내가 올바름인지, 이거를 먼저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그걸 사실은 보고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의도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도 없고요. 이 이기적인 어떤 기회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서 그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내가 제공했을 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새끼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큰 가치를 만들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속성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돈이라는 결과값만을 욕심을 내거든요. 근데 돈을 벌려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한 행위가 뭐예요? 누군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따라오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내가 돈을 욕심내면 돈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운으로 한 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운은 반복되지 않고요. 이 정체성과 내가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절대 여러분한테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직도 좌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뭐 좌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등등등, 어쨌거나 왼편에 서서 지금 사고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알아보거나 들어보려는 이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정말 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1000%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양쪽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팩트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